안녕하세요. 라이프케어 멘토 안재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눕거나 하실 건데요. 통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가 무려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살아서 집으로 가신 분들은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겨우 2,700명밖에 안 됩니다. 생존율이 8.7%니까 매우 적은 수치죠.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25에서 3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의료진 실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병원 시설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심장마비 환자의 91%가 심장마비 증상 시 7초 대응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황하게 되니까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올바른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생존율이 무려 34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40%라는 건 거의 3.4배라는 뜻인데 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심장마비 7초 생존법을 정확히 기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생명을 지키는데 든든한 방패막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서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마비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실수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본능적으로 눕는 행동인데요.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지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이나 침대에 누우려고 하잖아요. 서 있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실제로 응급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겪은 환자 10명 중에 무려 8명이 첫 번째 행동으로 눕는 것을 선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니까 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심장은 기본적으로 펌프 역할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평소보다 훨씬 약한 힘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물을 호수로 2층에 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호수를 바닥에 눕히면 물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누운 자세에서 심박출량이 평균 28%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심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28%나 더 약해진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죠. 반면에 상체를 눕히는 대신 30도에서 45도 정도로 세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오히려 심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자세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42%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누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왔을 때 벽에 기대거나 소파 등받이를 이용해서 상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놓치시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119 신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행동하는 수칙이 119 신고라고 우리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만큼은 예외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119 신고라는 이 상식은 오히려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상황실 직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금 의식은 어떠세요? 호흡은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답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유럽 응급의학회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119 신고 접수부터 응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8분 47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8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뇌세포는 4분부터 비가역적인 손상이라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8분이 지나면 이미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상태거든요. 더 심각한 건 신고 과정에서만 3분에서 5분을 소모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주고 의식 상태를 체크받고 이렇게 3분에서 5분이 흘러가는 동안 이 소중한 시간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70세 할아버지 한 분께서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느꼈는데 즉시 119에 신고했는데 통화하느라 6분이 걸렸고 응급차가 도착될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셀프 CPR, 즉 스스로 하는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 신고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7초 응급처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9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순서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7초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려면요, 미리 준비되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또다시 연속적으로 큰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실수가 바로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약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평상시에는 1분 정도면 찾을 수 있는 약도 패닉 상태에서는 평균 3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에서 침실 서랍이나 거실에 약통을 열고 열심히 찾으십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우 약을 찾았다고 해도 일반 아스피린 정제는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70세 할아버지 한 분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우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아스피린을 찾으러 집안을 돌아다니신 데만 무려 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복용 후에도 20분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스피린 복용 후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20분이 지나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스피린 정제 복용은 흡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가루로 만들어서 혀 밑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혀 밑에 올려놓으면 30초 안에 혈중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일반 정제 소치보다 무려 30배나 빠른 거죠. 비닐 약봉지를 3개 준비하세요. 100mg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비닐 약봉지에 담아서 침실, 거실,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3곳에 나눠서 언제든지 바로 섭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변해드릴게요. 이 질문이 참 많으신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미리 의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mg 용량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용량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투여하는 약물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실제로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 동작을 개별적으로 연습해서 근육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5분씩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스피린 가루 대신 설탕가루로 연습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습할 때와 실제와 똑같은 순서, 똑같은 속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응급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이에요. 다만 환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의식이 있으시다면 환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도와주시고, 의식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기도 확보가 우선입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 턱을 올려서 숨기를 확보해 준 다음에 다른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가족분들이 함께 연습하면요, 생존율이 5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7초 실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미리 준비해 놓은 아스피린 가루를 혀 밑에 올려놓는 거예요. 삼키려 하지 마시고 그냥 혀 밑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왜 혀 밑에 올려놓을까요? 혀 밑에는 설화정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흡수가 되면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물과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물이 있으면요, 가루가 희석이 돼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침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과정은 정확히 2초면 끝납니다. 비닐 약봉지에 손을 뻗어서 가루를 집어서 혀에 올리는 것까지 2초입니다. 연습하시면 1초도 가능합니다. 2단계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세 교정입니다. 아스피린 가루를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0도 정도로 세우세요. 벽에 등을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 등받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상체가 수평보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심장마비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상체를 세웁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 자세를 취하는데도 2초면은 충분합니다. 미리 어디에 기댈지 생각해 두시면 더 빠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특별한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여 마시고 6초 동안 강하게 내뱉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여 마실 때는 배가 나오도록 깊이 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을 오므리면서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양초를 끄듯이 강하게 내뱉는 겁니다. 이 호흡법에는 굉장히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를 안정화시키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으로 심박수가 3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우주비행사들이 응급상황 훈련에서 이와 똑같은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검증된 방법이란 뜻이죠. 여기서 7초 대응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소의 준비와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5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준비성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응급 상황에서는 이 말이 더욱 절실해지거든요. 미리 준비한 1초가 나중에 10분보다 소중합니다. 원칙 두 번째는 신속성인데요. 심장마비에서 시간은 곧 뇌세포입니다.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7에서 10%씩 감소합니다. 함부로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즉시 행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확성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과 정확히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잘못 실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소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침착성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패닉이 오면 판단력이 90% 이상 저하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패닉 상태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특별한 침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진정호흡법입니다.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강하게 내쉬고 이 호흡법을 3번 정도 하세요. 뇌가 진정됩니다. 5번째 원칙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처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관찰과 이 반복 처치가 최종 생존율을 6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준비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통계적으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시다가 결국 안 하시거든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묘합니다. 심장마비는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5%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케어 멘토 안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